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가 또 이렇게 좀 시들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정책이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또 TV 프로그램에서도 과학자분들, 화학자분들 나와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볼 거고 결국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몸에 물이 한 60% 정도 있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55, 50%에서 한 60%, 또 아이들은 한 80%까지도 물이 존재하는데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 혈액에 여기 보시면 91%가 물입니다. 사실은 제가 농담 삼아 항상 강의할 때 하는 얘기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고 물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남녀를 좀 보면요. 여성이 수분의 그 비중이 조금 더 적습니다. 이 피하 지방이 조금 더 남성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우리가 60kg 정도의 몸무게가 나간다고 했을 때 30kg가 넘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냐면 체중 줄이려고 다이어트 좀 급하게 시작하시면 한 2, 3일 지나면 얼굴이 먼저 쏙 빠집니다. 그 빠졌던 건 대부분 물이죠, 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의 구성 중에 절반이 넘게 물로 차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번 관리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시면 물이다라고 얘기해도 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물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 때, 신생아 때만 해도 한 80%가 물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분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은 5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물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수분의 감소가 노화라고 설명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 부족에 따른 신호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당연히 혈액량도 줄어들고 피가 진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 보는 호르몬의 분비도 달라지고 또 우리 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잘 못 받게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노폐물도 쌓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 부족에 따른 신호들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몸의 수분이 1% 정도가 감소했을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우리 몸에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봐 정도가 아니라 1%만 갖고도 우리 몸은 그런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 정도만 빠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탈수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을 느끼게 되고 좀 끔찍스러운 얘기지만 3%, 4% 정도만 빠져도요, 우리는 굉장히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고, 5% 빠지게 되면은요, 누워 쓰러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분이 그만큼 민감하고 조금만 부족해져도 우리 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1%만 빠져도 갈증을 느끼거든요. 갈증을 느끼니까 바로 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한 60대 중반, 70대만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2%의 탈수가 일어나도 갈증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을 좌지우지하는 시상하부의 갈증 센터가 굉장히 무뎌진다. 사실 위험할 수 있겠죠. 어, 이 오늘 면역력 얘기도 조금 곁들여 할 건데, 물과 면역력이 어떤 관계가 있겠냐? 우리가 본능적으로 리더님들 들으시다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그걸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이 물이 있어야만 우리 몸이 영양소나 산소의 전달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리고 노폐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저기 바닥 청소를 하려고 해도 물걸레를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수분이 있어야만 노폐물 제거가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포의 기능이 최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게. 여기에 우리 아까 혈액을 이루는 것이 91%가 수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혈액은 아니지만 혈행의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는 림프라는 게 있죠.
림프. 이 림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실 텐데요. 이 림프도 당연히 수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림프에 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바이러스나 세균을 딱 포집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러한 림프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바이러스 세균의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면역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 우리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겨울에 이제 건조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하고 감기에 잘 걸리죠. 그런데 이 목에 있는 점막들도 결과적으로는 수분이 없으면은 이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역할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를 틀고 여러 가지 습윤하게 하려고 빨래도 걸어놓고 하는 이유는 감기가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분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호흡기 점막에도 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과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탈수를 판단할 때 소변 색깔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의료인들도 실제로 우리가 큰 병원에 있다 보면 응급실 이런 데서 소변 색깔을 보고도 탈수를 기초적으로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갈수록 탁해지죠. 다만 이제 리더님도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는 이제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비타민 색깔이 그 비타민 드신 것 때문에 소변 색깔이 노랗게 변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비타민 B 때문에 그렇습니다. C가 아니고 B 때문에 그렇고요.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는 것이 우리 가시광선에서는 노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소변 색깔이 하얗지 않고 노랗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반대로 그 노란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비타민을 또 챙겨 먹기도 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신념입니다. 이거는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을 먹고 나오는 노란색은 어때요? 아주 예쁜 병아리 색깔의 노란색이 나와요. 그런데 탈수로 인한 소변의 노란색은 노란색이 아니라 누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하기가 쉽죠. 한글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과 누런색, 누리끼리한 색은 다 다른 색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누런색과 노란색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드시고 나오는 노란색하고는 착각하실 필요가 없고 진짜 탈수에 의한 그 노란색은 노란색이 아니라 누런색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좀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한 7번 같은 색깔. 6번에서 7번 같은, 6번 같은 색깔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 내가 탈수구나. 특히나 탈수와 관계된 센서들이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탁하다 그러면 빨리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겠다, 조금. 뭐 급하게 드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급성 탈수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만성 탈수입니다. 이 만성 탈수는 사실은 정의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2%에서 3% 정도의 수분 감소, 탈수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를 만성 탈수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보통 아주 젊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탈수가 잘 오지 않죠. 근데 그래도 온다고 최근 들어서 연구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갈증이 나면 물을 먹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탈수와 관련된 센서가 무뎌지면서 그냥 물이 한 2%좀 부족해도 나는 불편함이 없어라고 살게 되는 시절이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그래도 한 70대가 넘어가신 어르신들, 요새는 뭐 70대 너무 건강하고 젊으시긴 하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잘 보면은요, 물 드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가족 중에 계시다면 한번 잘 하루 종일 같이 휴일 같은 때 보세요. 물을 거의 안 드세요. 물을 언제 드시냐? 밥 먹을 때. 잘 넘어가라고 드시는 그런 거 거죠. 이외에 물 드시는 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죠. 그러니까 갈증에 대한 센서가 매우 무뎌져 있다는 거죠.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뭐 증상을 놓고 보면 뭐 피곤하다든지 뭐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초조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또는 뭐 수면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재밌는 내용은 주변에 보시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예민하고 날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수분 부족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한테
수분 섭취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려서 충분량 수분 섭취를 시켜드리면 예민한 성격이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일종의 완충지대,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물이 부족해지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잠도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고 뭐라 그럴까요? 가슴 뭐 울렁거리기도 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속에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분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다. 특히나 이 만성 탈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말 여기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컨디션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만성 탈수는 어떤 질병들과 관계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있는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뭐 치매, 비만 이 써놓은 것들은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뺏겨다가 이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씩 손으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놀란 게 여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해놨잖아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질환도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연관성이 좀 더 크냐, 좀 더 위험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수분이 부족해지고 만성 탈수가 올 경우에는 리더님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병도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뭐 어렵지 않더라도 어떤 지병을 앓고 계시다면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수분을 더 채워줬을 때 그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른들에 비해서는 이런 건 좋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리더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 바퀴만 돌고 오면 처음 찾는 게 물입니다. 엄마 물, 엄마 물.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보면은 항상 아이들 물통은 꼭 챙겨갖고 다니시죠. 자기 물통은 안 챙겨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을 찾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성장기 아이들은 성인보다 물의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찾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분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자꾸 줬을 때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물을 안 먹는다고 병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이들이 성장의 퀄리티, 질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물은 그야말로 1번으로 생각하고 고려하셔야 될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있지만 만성적인 탈수는 두뇌 활동도 더디게 만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시려면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물부터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도 오늘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2019년 기준으로 봤더니 WHO에서 이 청소년들한테 수분을 이만큼 먹어야 되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경우가 국내에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 이상의 만성적 수분 부족, 이게 3개월 지속되면 뭐예요? 만성 탈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만성 탈수가 지속될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계속 왜냐하면은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처럼 물을 찾지는 않게 되는데요. 수분을 섭취하는 것 같은 양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할까요? 콜라, 음료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물이 아니거든요. 이 목 넘김에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이 센서는 잠깐 속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음료나 이런 걸로만 물을 채우는 안 좋은 습관이 지속되게 되면 판단력도 저하되고요. 발달도 지연되고요. 특히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님들, 아이 키우시는 리더님들 걱정하시는 학습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드시려면 양질의 좋은 물을 충분량 섭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만성 탈수의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제가 갖다 놓긴 했지만 한번 쭉 보시는 건 좋겠는데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물은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첫 번째의 챕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물이라는 것은 갈증이 날 때 먹는 게 아니고요. 먹어주는 겁니다. 그 개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최근 한 달 동안에 극심한 갈증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건 망한 겁니다. 건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갈증을 느꼈을 때 이미 탈수가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이 된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갈증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물을 두면서 뭐 저도 강의하면서 물도 먹기도 하지만 뭐 공부하실 때도 뭐 TV 보실 때도 뭐 하실 때도 항상 물을 옆에 두고 드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증에 의해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먹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진짜 건강에는 1번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물의 작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소화액, 우리 위산이나 침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새 단백질, 그러니까 이 근육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단백질 합성의 촉매이기도 합니다, 물은. 거기에 체온 조절도, 버퍼 역할도 하죠. 아까 제가 노폐물 얘기했잖아요. 독소 제거 작용도 하죠. 충격을 보호해주는 작용도 하죠. 또 우리 몸의 관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윤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뭐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영양분 공급되는 데 있어서도 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pH, 알칼리를 유지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요. 순환 기능엔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 요거는 삼성의료원에서 그 삼성의료원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외에 암 예방도 한다고 나오고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요. 생리통하고도 수분하고도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아시고 있는 뭐요? 변비에도 좋습니다. 거기에 숙면, 이건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 나 잠을 잘 못 자, 숙면을 잘 못 취해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다양한 방법을 취하셔야겠지만, 그 중에 1번으로 하셔야 될 게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러세요. 아유, 밤에 물 먹고 자면 오줌 마려서 깬다고.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요. 저녁 먹은 시간 정도에 소변을 보실 수 있는 시간 정도의 충분량의 수분을 드셔주시고, 소변 보시고 숙면을 취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면과도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물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아, 여기에, 잠시만요. 제가 좀 가린 게 있어서, 물가시를 당연히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수분을 하루에 일정량 드시라고 했던 이유에는요, 우리가 그만큼 하루에 수분을 많이 소실을 하기 때문인데요. 소변으로 보통 1리터에서 1.5리터 꽤 많죠. 이렇게 많은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우리가 대변도요, 뭐, 아주 딱딱한 대변만 아니라 뭐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0cc에서 200cc 정도가 나가게 되고 요즘처럼 이제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면요 땀으로도 한 500cc 그 다음에 우리가 자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 호흡하면서도 거의 300cc 이상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도 얼핏 저기 평균값을 내봐도요, 거의 1.5에서 2리터 정도를 우리가 수분을 소실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수분을 1.5리터, 2리터 우리가 잃는다고 하면 그만큼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만큼 충분량을 채우지 못하면요, 나가는 양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깨끗한 물이 아니라, 글쎄요, 더러운 물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오염되어 있는 물이 많은 거죠. 이걸 빨리 물을 먹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잠시만요. 이거를 내려야겠다. 예. 자, 보시면,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우리 혈액으로 물이 가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다. 또, 우리 피부 미용에 물이 좋다고 많이 물 드시는데요. 피부로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은 우리가 먹었을 때 한참 있다가 어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모든 위치로 다 전달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완전히 들어왔던 물이 밀려나가는 데는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을 것이냐라는 거 참 궁금하실 텐데, 뭐 보통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뒤져보면은 8잔 먹으라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8잔 정도면은 한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정도가 보통 필요한 양이긴 한데요. 그 8잔의 물을 먹으라는 그 근거는요, 사실 1950년대 미국에 있는 건강 커미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트렌드를 많이 지났고요. 사실 나한테 필요한 물의 양을 스스로 생각은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이 보건기구에서는 1.5에서 2리터. 물론 요거는 순수한 물이 아니고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물을 포함한 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로 하면 한 1리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키와 체중을 갖고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정답은 없고요.
물이라는 거는요, 제가 일단 먹는 방법도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기준이 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명확하게는 없고요. 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너무 연세가 많으신 누워 계신 분들, 고령의 분들이나 또는 신장, 이게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서 물을 마음껏 드시면 안 된다라고 배우신 분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물을 충분량 먹어도 사실은 전부 다 소변으로 배출되고 씻겨 나가면서 우리 몸에서 pH를 맞추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한꺼번에 막 2리터 드시고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은 물을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건 사실이죠. 물론 화장실을 가셔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건 있겠지만 그래서 적정량의 물을 드셔야 되는데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물을 나는 정말 하루에 한 컵밖에 안 먹어 라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그저 한 1리터 정도로 시작하셔서요. 뭐 한 2, 3주 지나서 아, 이젠 적응이 되네. 그러면 1.5리터로 늘리고 또 그렇게 또 좀 드시다가 적응이 되네. 그러면 2리터로 올리고 요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최소 물로만 1.5리터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리터. 그리고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2리터 정도면 아주 좋겠지.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량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과거에는 제가 2017년, 16년에 한참 제가 이제 그때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방송 출연할 때 그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 전문가들도 잘 몰랐고요. 특히나 의료인들은 뭐 저희가 생화학자가, 화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16년도, 2016년도라 그래봐야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요런 거, 좀 눈에 보이시는 이거 있죠. 요런 겁니다.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저걸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 비드라고, 비드라는 게 이렇게 구슬 같은 거잖아요. 마이크로, 작은 구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는 문제가 됐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어패류들이 먹게 되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먹게 된다라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요. 조금 끔찍스럽기는 한데 우리 과거의 치약에 보면요. 투명한 치약에 이런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 치약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알갱이 치약들이 그 알갱이가 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이 참 끔찍스럽죠. 그때는 그만큼 우리가 건강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개념이 약했었기 때문에 저 심지어는 그 이렇게 치아 안에 이렇게 투명 막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박혀 있으면 뭔가 이게 치아가 깨끗해질 거라는 착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끔찍스럽죠, 끔찍스러워. 근데 그게 다 저 플라스틱이었다. 여기 하나 더 하면은요, 그 우리 여성분들은 이 스크럽 많이 하시잖아요, 스크럽.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스크럽제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따끔따끔하면서 각질을 벗겨내잖아요. 그 스크럽제의 성분이 저거였습니다. 마이크로비드,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얼굴에다 비벼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얼굴에 비비는 거 정도 괜찮다 치고요, 건강에는. 뭐 양치를 할 때, 물론 일부는 들어가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뱉어내니까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다 저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배수구를 통해서 해양으로 나가서 그걸 우리가 다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화장품하고 의약외품에 2010, 이게 17년도, 맞죠. 17년도에 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비드 플라스틱. 그러고 나니까 대기업들이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이라는 게 주로 치약입니다. 저거 만들 때 뭐를 집어넣기 시작했냐면 스크럽은 해야 되니까 이 우리 미강이라는 거 있죠. 쌀가루, 쌀겨. 이 미강 같은 자연의 뭐 아니면 뭐 코코넛 가지고 뭐 갈아낸 무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전하죠. 그 부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좀
너무 참 이게 서운한 것이 뭐냐면 그런 걸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안 한 거죠. 소비자 인식이 약하니까. 그냥 만들기 편한 플라스틱으로 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되게 끔찍스러웠던 일들이 있었고, 다만, 진짜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는 지금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시면 여기 국내에요. 이거는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국에서 연구한 건데, 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우리나라가 2위, 3위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정도로 국내가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초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나노 플라스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말로는 초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된 것이 뭐냐면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이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글로벌한 곳에서 미국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2019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약 2,000개 정도 된다. 그걸 무게로 환산했더니 신용카드 한 장이고요. 월간으로 계산하면 칫솔 한 개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끔찍하시죠? 이게 얼마 전에 이게 TV 프로그램 어딘가 과학 프로그램에 그 화학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참 오래된 2019년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신용카드 하나씩 잡수시라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되게 끔찍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주된 섭취 경로를 봤더니 의외로 갑각류는 180개밖에 안 됩니다. 뭐 소금에는 뭐 우리가 물론 소금도 천일염 같은 경우 이제 바다에서 채취하니까 11개고요. 다 어디에 들어있나요? 음용수에 들어있습니다. 먹고 있는 물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혹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크로비드라는 거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요 물에 들어가도 보이겠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 생수에 들어있는 이 보이지 않는 나노 플라스틱을 얘기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 없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22년에 발표한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프랑스 시판 생수의 거의 80% 가까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합니다. 리터당 1개에서 120개 정도. 대부분 그 물병, 페트병하고 뚜껑 및 병입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5년 안에 프랑스 그 플라스틱 생수병을 없애자. 우리 왜 유리병으로 된 생수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국내 환경단체들도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실제로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 먹는 샘물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장표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요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기록들도 찾아봤는데 이 화학과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뚜껑이랑 병입 과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페트병이 있잖아요. 페트병.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 페트병이요. 실제로는 요만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사출하는 거거든요. 사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서.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거를 충분히 건조를 시키거나 또는 여기 물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 물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헹궈주고 나서 물을 담으면 나노 플라스틱이 거의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물론 완전한 오피셜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본 거하고 들은 내용인데, 이 대기업, 이 먹는 샘물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물값은 최소 2.5배 정도가 올라간다. 생수값이. 왜냐면 전처리 과정 같은 것들이 한 단계가 더 거쳐가야 되니까. 우리 요새 요만한 생수 한 병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래서 2배 이상 값을 올려도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셨다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생수값 2배면 안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이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초미세 플라스틱, 특히 생수병,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자 문제는 수돗물은 괜찮으냐? 수돗물은 솔직히 훨씬 낫습니다. 우리 수돗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평균 리터당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생수병에는 막 100개까지 들어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작은 양이에요. 하지만 일부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생수병, 그 플라스틱 자체의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너무 다반사로 먹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먹고 있고, 어른들도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러한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뭐 여기 쭉 써 있지만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인체에서 분해가 되지 못한다. 아까 그 마이크로비드라고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오히려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미세먼지도 그렇잖아요. 황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황사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 기도 점막에서 상당히 코가 걸러내거든요. 근데 초미세먼지는 못 걸러냅니다. 잘.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노플라스틱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걸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림프와 간담도로 이동하고 태반과 혈액, 뇌, 장관 모든 곳으로 폐까지도 다 진행한다는 것이고 심장으로도 가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화학적 독성이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걸 밝히지를 다 못해요. 너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되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 외의 연구들을 봐도 이 항생제 내성균과도 연관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가 잘 안 듣는 시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건 국내 연구인데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2021년에 연구한 건데 이 초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미드 큰 거 말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작은 나노미세 플라스틱을 실제로 쥐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걸 섭취하게 한 어미쥐에서 태어난 쥐는요, 뇌와 여러 장기에서 실제로 발견이 된다. 그 나노 플라스틱. 이걸 실제로 이렇게 형광물질을 달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 어미가 먹고 태어난 아이들한테 가는지, 근데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뇌신경세포의 형성을 담당하는 신경줄기 세포 수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머리도 나빠질 수 있고요. 또 되게 성격적으로도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뇌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이랑 같이 뭐 이때는 같이 했네요. 그래갖고 2021년에 사람한테 인체 실험이 아니라 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N수가 적긴 한데 뉴욕주 신생아 3명한테 그 태변이라는 거 아시죠? 태변 샘플을 채취해 봤더니 3명 중에 2명한테서 이 페트 성분이 나오더랍니다. 거기에 그 중에 또 한 개에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PC 성분도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먹은 게 아이들한테까지 전달될 정도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되지 못하고 이동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거는 그 논문에 있는 하나의 표인데요. 2022년에 나온 논문. 이게 2022년이니까 불과 3년도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요. Potential Human Health Risk예요.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자인 거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거를 연구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장기, 제가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줘요. 다.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가 미세먼지의 공포도 있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2019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용카드 한 개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실제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 식의약안정팀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어,
이 먹는 샘물을 만드는 회사 한 5개인가 6개를요, 그냥 랜덤 샘플링을 했어요. 실제 편의점 같은 데 사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처음에 뭐 하나가 조금 뚜껑에서 있었는데 다시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되게 미스테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뭐 제가 뭐 화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해는 안 가죠. 프랑스에서 연구했는데 80% 가까이에서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온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공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결론을 이 먹는 샘물 내 미세 플라스틱 안전 실태 조사라는 거 인터넷에 가시면 자료가 있거든요. 조금 두껍긴 한데 저는 이거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한번 다 읽어보긴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확실한 건 없다. 그래서 2025년경까지 먹는 샘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2025년이죠. 그래서 올해 아마 어떤 이 먹는 거와 관련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무조건 기다리면 그냥, 그래, 연구조사가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너무 좀 그렇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떻게 기준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먹는 우리 입에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한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만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새 리더님들 굿모닝이라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 드시는 거 생활화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그 물은요, 정말 마중물입니다. 우리 세포들이 정말 반길 만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중물의 개념으로 물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헌을 찾아보면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물의 기준은 뭐냐면요, 마실 때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은 안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찬물은 몸에 안 좋은가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가운 물을 먹으면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실온의 물을 드시는 게 제일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세균이나 뭐 방사성 물질, 그다음에 뭐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오염 물질이 없어야겠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세 플라스틱도 없어야겠죠. 여기에 적절한 미네랄 같은 최소 영양소들이 있는 물이라면은, 물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미네랄이 흡수는 훨씬 잘 됩니다. 또는 영양제로 먹는 미네랄이 흡수가 더 잘 되긴 하지만,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매일 먹잖아요. 그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거기에 미네랄들도 충분히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이 좋은 물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가 참 물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엄마가 먹은 물이 아이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부터 시작되는 물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거는 임산부를 얘기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이때부터 물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을 먹을 거냐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째는 자, 수돗물, 우리 대표적인 공급원이 몇 가지가 있죠. 수돗물을 처음으로 제가 들어봤는데요. 수돗물의 장점은 뭐냐면 외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수질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 유럽만 봐도 저도 들은 얘기지만 독일 사람들은 수질이 안 좋아서 맥주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느 나라는 석회 물질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수원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있고요. 또 취수나 정수 과정도 나름대로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마시려면은 그 안에 염소가 소독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이 날아가기 위한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끓여서 먹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끓이는 거에 대해서도 또 뭐 학자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언급할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조금 수돗물의 가장 단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수돗물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를 타고 옵니까? 배관을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지은 집들이야 뭐 좀 배관도 PVC 배관으로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들어오는 배관도 있겠지만 그 PVC도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거에 만들었던 배관들, 동배관들이나 철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아무래도 이물질이 나오겠죠, 조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보내도 배관까지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우리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왜 물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빠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드시고 있는 게 생수죠. 이 생수의 장점은 뭐 염소 같은 거 없고 그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자연 취수기 때문에 미네랄도 있기는 한데요.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세 플라스틱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준도 명쾌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수 같은 거 보관을 뭐 몇 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꽤 깁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 보면은 이렇게 원룸 같은 데다가 물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1년씩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보관 과정의 문제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직수를 받아서 먹는 세상에서 사실은 물을 보관해놓은 물을 3개월, 4개월, 5개월씩 먹는다는 것이 저는 글쎄요. 문제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물을 사실은 이 생수라는 것이 어디서 약수를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깨끗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땅을 파서 그냥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수지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알기도 물론 이제 검사를 하죠 당연히 하지만 시시각각 변해가니까 무조건 믿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일지 모르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글쎄요, 제가 의료인 입장에서 정수기물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기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도 정수기를 쓰고 있고, 정수기를 쓰는 물이 그래도 가장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를 통해서는, 물론 정수기도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불순물들이 걸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좋은 정수기들은 미네랄도 또 충분히 나오는 물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고요. 단점이라는 거는 약간의 비용이 든다라는 거 부분이고요. 생수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정수기의 방식을 선택하셔야겠죠. 뭐 직수인지 필터는 어떤 필터 방식을 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또 리더님들은 좋은 정수기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런 단점들은 단점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결국은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럼 생수는 먹으면 안 되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적어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수기 물을 드시되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 가져온 물이 없으면 당연히 생수 드셔야죠.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먹을 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물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물이 적당하다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나누어 드실수록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단백질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소용이 없고
삼시세끼 나눠 먹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에 500cc 이상 드시는 건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그 물을 우리 몸의 체액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버퍼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우리가 일반적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맹물, 아무 들어있지 않은 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pH가 일시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게 되면 몸이 오히려 처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500cc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한 시간에 1리터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리터, 한 번에 500cc. 그러니까 그걸 쭉 나눠서 하루에 2리터 정도 또는 뭐 체격이 저처럼 좀 있는 좀 뚱뚱한 사람이라면 한 3리터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온의 물이 가장 우리 몸에 거부감을 주지 않는 물이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누누이 제가 설명을 중요하다고 드렸지만 갈증을 느낀 후에 드시는 물은 사실은 정말 그거는 슬픈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먹어주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먹어주는 것이지 갈증이 날 때 물을 드시면 이미 우리 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이다라는 생각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땀을 많이 흘렸거나 뭐 설사 같은 거를 하거나 수분 손실이 많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기, 물이죠. 근데 그 물은 우리가 공기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은 요새는 뭐 마스크도 있고 공기청정기 있어서 조절을 하고 있지만 물만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없죠.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물을 첫째 중요한 건 충분량 드시는 거고요. 둘째 중요한 건 좋은 물을 드시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됐을 때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모두 감소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의학적 사실이니까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몸에서 빠져나가지는 않나요? 물이요? 당연히 빠져나가죠. 근데 만약에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물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알칼리 이온 수기는요,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알칼리 이온 수기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는 위산을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걸로 소화 기능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건데 우리가 알칼리 이온수를 먹는다고 무조건 알칼리가 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 몸이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일시적으로 살짝 순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옛날에 먹어봤어요. 여태 생수를 먹다가 정수기를 바꿔 먹으면 아, 몸속 미세 플라스틱이 빠질까요? 라고 보셨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더 쌓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도 가만히 둬도 분해가 조금씩은 됩니다. 제가 아는 한은. 큰 미세 플라스틱은 더 잘 빠져나가고요. 나노 미세 플라스틱도 저는 어느 정도는 분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개를 먹는다니까요. 근데 정수기를 쓰시게 되면 이걸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양이 없어지니까 상대적 비중이 줄어드는 건 맞죠. 그렇다고 정수기물을 먹는다고 그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볼까요?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 1리터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드실 수 있으면 천천히 늘려서 더 드셔야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사이즈가 조금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빠져나가고요. 작은 것들은 세포에 침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이 땅에다 묻으면 녹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우리 외부의 조건보다는 몸속에서 조금 더 빨리 녹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1.5개를 먹는 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온수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 그 우리 이스프링은 이온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온수기라는 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중에 있는 이온수기들을 보면 굉장히 비싸죠. 그게 왜냐하면 미네랄을 통해서 이온수를 만들는 것이 되게 저렴한데 유지가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주로 이렇게 백금으로 된 이 전극을 쓰거든요. 백금 전극을 써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이온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금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뭐 500만 원도 하고 더 비싼 것도 있죠. 실제 기능에 비해서 비싼데 이온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아, 칫솔을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은 체중이 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그람 단위니까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플라스틱 흡수가 많아지면은 호르몬 교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 교란이 오게 되면은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안 마신다고 하는데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줄어듭니다. 우리 위가 늘어나는 것처럼 방광도 용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방광에서 이 소변을 저장하는 양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가시던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고 광고하는 종이 멸균 팩에 있는 생수는 어떤가요? 이건 제가 찾아본 건 아니라서 정답을 무조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종이팩,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종이팩에 있는 우유 안에 그 종이팩 코팅이 다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종이팩을 특별하게 만들어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게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팩으로 된 우유를 보면 그 안에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안에다가 코팅을 하지 않으면 물이 새어나오고요. 제가 여기 지금 그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컵 안쪽에 미세 플라스틱 엄청나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코팅을 해야지 밖으로 안 스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어떤 회사에서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제일 안전한 건 뭐겠어요?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유리병에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하여튼 요거는 제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먹은 물이 한 달 뒤에 나옵니까? 일부는 바로 나오는 물도 있고요. 대부분은 2, 3주 이상 지나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신 소변은 꽤 오래전에 드셨던 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미네랄을 타서 먹는 건 괜찮으냐? 상관없죠. 상관없죠. 네. 타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수소수가 이온수예요. 수소수가 전의 환원수가 수소수고, 이온수고, 전기분해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글쎄 아까 그 효능이나 효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해로 살균을 한다는 정수기 광고가 있는데, 전기분해된 물은 순수한 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보면 순수한 물이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순수한 물이 아닐 수도 있죠.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체질이 있다던데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그러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의 pH, 소위 말하는 간이 안 맞게 돼요. 그러면은 그 물에 의한 독성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렇습니다. 정수기 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다니면
아, 이거는요, 제가 설명,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페트병에 담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페트병도 물이 한번 담겨서 이렇게 쓸려 나가고 나면 훨씬 덜 나오죠. 그런데 보통 리더님들이 강의장에 들고 다니셨던 일반 플라스틱 있죠. 이런 거 말고 딱딱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5천 원, 뭐 3천 원, 5천 원 하는 물병. 그거 거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건 이미 전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 다니셔도 됩니다. 다만 제발 이 페트병에 담지 마세요. 이거 일회용이에요. 여기 저기 어르신들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여기다가 뭐 담아요? 식초도 담고요. 참기름도 담고요. 간장도 담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화학 반응합니다. 이 안에서. 근데 보통 돈 주고 사시는 플라스틱 병은 화학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해양 심층수, 미네랄 워터 이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그 미네랄 워터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아주 얇은 페트병을 썼다면 조금 걱정은 되죠. 8살 아이가 하루 2리터 정도 먹는데, 참 이런 경우는 좀 그런데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2리터가 조금. 근데 사실 8살짜리 아이가 꾸준히 2리터를 먹어왔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학적으로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8살 아이가 2리터면 그냥 저도 아무리 의료인이지만 느낌적으로 볼 때 2리터는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먹어왔다면 생수는 햇빛에 두고 파는데 괜찮나요? 투명한 용기보다 불투명한 갈색 용기가 좋은 거 아니냐? 갈색 용기가 몇 배 비쌉니다. 제가 아까 비용 얘기를 했잖아요. 갈색 용기가 더 좋은데요. 갈색 용기는 미세 플라스틱 훨씬 적게 나와요. 근데 비싸다니까요. 비싸서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권장량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주치의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 신장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화장실, 아니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커피는 물이 아니에요. 커피는 음식입니다. 푸시예요, 푸, 음식. 커피는 절대 물이 아닙니다. 커피는 그냥 묽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을 더 가게 되고 탈수가 됩니다. 그래서 커피 많이 드시면 물 더 드셔야 돼요. 식사 시에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되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한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식사 시에 물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가 너무 많아져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드시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많이 뭐 1리터씩 드시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자연드가 뭘까요? 마그네슘 강화물. 그냥 물에다가 마그네슘 탄 거잖아요. 뭐 그거를 꼭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그네슘을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답이고요. 원장님께서 물 마실 때 프로바이오틱 먹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입에다가 머금었다가 드시게 되면 입안에 있는 유해균하고도 싸우기 때문에 좋다라는 설명을 언젠가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요. 횟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하루에 5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는 적절하게 정하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싼 페트병은 입을 든 것이. 탄산수는요, 몸에 좋지 않다고 되어 있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회사에서 정수기에 갈아 끼는 생수통.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수 전문가는 아니라서 다만 이제 그런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페트병보다는 조금 안전할 것 같고요. 다만 좀 위생 상태가 좀 걱정이 조금 되긴 됩니다. 제가 특정 제품은 잘 모르겠고요. 항암 시 정수기 사용을 금지한다. 이건 왜냐면은요, 항암을 할 때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일회 세균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끓인 물을 먹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좀 올드 패션입니다. 옛날에는 수돗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정수기에서 세균을 거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세균이 1도 있으면 안 되니까 날거 먹지 말고 물도 끓여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요실금 약이 몸속 수분을 말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물 열심히 드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물을 많이 드시는 게 1번이고요. 건강한 물을 드시는 게 2번, 좋은 물 드시는 거.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